너무나 유명한 예인데요. 현무 씨가 기관사예요. 기차 운전하는 기관사. 근데 철길 따라 막 달리고 있는데 앞에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안 들어. 어떻게? 고장 났어. 그런데 이 옆으로 빠지는 철길이 하나 나왔습니다. 틀라고 딱 봤더니 거기에 인부 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5명 대 1명? 5명 대 1명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너무 유명한 질문. 대부분 이제 한 명 쪽으로 간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공리주의죠. 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의 행복은 제한될 수도 있다. 보통 이제 학명을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포지션을 바꿔볼게요. 현무 씨가 기관사가 아니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구경꾼이에요. 그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이 철길이 일자예요. 옆으로 빠지는 게 없어요. 자, 보니까 기차가 막 달려옵니다. 폭주 기관차예요. 여기 인부 5명이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계속 달려오고 있어요. 이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게 뛰어들어서 저 바퀴 밑에 깔린다면 그럼 끼익 하고 열차가 쓸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나는 체구가 너무 작아. 근데 내 옆을 보니까 덩치가 크고 뚱뚱한 사람이 같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현무 씨는 슬며시 그 남자 뒤로 가서 그 사람을 기차 앞으로 확 밀겠습니까? 저는 안 하죠. 왜? 이 사람 동의를 안 구했잖아요. 그 사람이 동의를 구하면 밀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요. 아까 여기는 5사람의 목숨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판단을 해서 틀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는 덩치 큰 사람 한 사람 밀어서 기차 밑에 바퀴에 깔리게 하면 5사람 살릴 수 있으니 같은 던지라면 밀어야지.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이 이 정의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정의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모든 사람의 행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행복한 상태는 내 쾌락이 높아지고 고통이 최대로 낮아진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행복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누릴 때 그 사회가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벤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비판을 좀 보도록 할게요. 1800년대에 배가 한 척 가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구명보트에 4명의 남성이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3명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이고 1명이 17살 먹은 파코라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18일째쯤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17살짜리 그 파커라는 신입 선원은 바닷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무시하고 바닷물을 먹었다가 배탈이 난 거예요. 그때 선장이 옆에 있는 선원한테 딱 눈짓을 합니다. 쟤 먹자 이거죠. 그리고 나흘 동안 시체의 살과 피로 염령을 해요. 그리고 나흘 뒤에 구조가 됩니다. 현무 씨라면 이 사람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살기 위한 생존으로 그냥 불기소 처분하겠습니까? 저는 살인으로 기소합니다. 청년의 의사에 반해서 어쨌든 죽인 거잖아요. 어떤 의도든. 3명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돼도 되지 않나요? 이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잖아요. 배탈 나서. 죽인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리주의에 이제 문제점이 오는 거죠. 자, 이거는 자유지상주의자. 이분들은 뭐를 기념을 하느냐? 천부인권입니다. 하늘이 사람한테 인간의 존엄적인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를 왜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세요? 왜 안전벨트 안 하는 게 내 맘인데 왜 거기에 벌금을 무세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장기거래, 안락사. 아, 내가 편안히 죽고 싶다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자유지상주의예요. 근데 여기 있는 자유지상주의에도 엄청나게 이제 비판이 많이 따를 수가 있죠. 그러면 실질적 평등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무지의 장막 얘기가 나와요. 이 정의라는 건 사회 구성원들이 다 이제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모든 이익, 가치, 계급장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갖다가 무지의 장막을 치고 이 어둠 속에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 사람들한테 질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그게 정의라는 주장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백인은 흑인을 노예로 삼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백인이면 뭐라고 그럴까요?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무지의 장막 안에서 내가 뭔지 모르는 상태인데 장막을 걷고 나간 순간 내가 흑인일 수 있지. 그럼 내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백인은 흑인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도와야 됩니다. 왜? 장막을 열고 나갔을 때 내가 노숙자일 수도 있으니까. 자유주의자 계열에 속해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한 이것이 이제 롤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덕을 강조한 공동체주의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목적론적 윤리설로 유명한데요. 저런 말이 너무 어려웠어. 그냥 어렵죠. 이 목적에 따른 삶이 정의다라는 건데 쉬운 예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플루트 예가 나와요. 형문 씨가 플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플룻을 가지고 경매를 해서 이제 돈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플룻 연주자가 세계 최고야. 그 사람한테 선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플룻 팔잖아요. 네. 10억이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 팔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팔아서는 안 된다. 왜? 선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만 생각해. 플룻의 목적이 뭐냐? 좋은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소리를 내라고 만들어진 장인이 만든 플룻을 부자한테 팔면 그 집의 장식물이 되겠죠. 그런데 연주자한테 선물이 된다면 제 기능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예요. 목적론적 윤리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개개인의 국민의식이 성숙해야 돼요. 미덕을 강조한 거예요. 국민의식이 성숙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식이 성숙하면 뭐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뀌죠. 이건 마이클 샌델도 동조하는 부분인데요. 개개인이 국민의식을 성숙시켜서 활발히 정치에 참여해서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서 목적을 도출한 뒤에 그 목적, 정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